인생 역전을 원한다면 방 청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로 알려진 조던 피터슨의 강의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우리가 지금 당장 방 청소를 해야 하는 숨은 이유에 대해 말하더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그날부터 제대로 된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를 마친 뒤 사무실도 정리했고 제 주변의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삶의 눈에 띄는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장 강박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뇌에 어떠한 손상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고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무기력한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장 강박증이 심하신 노인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집안에 수십만 가지의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쓰레기나 박스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면 펜이나 오래된 여권, 바늘, 돈, 심지어는 동물 사체 등 상상 이상의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박스들 수백 개가 집안에 쌓여 있고 집안은 혼돈 그 자체이죠. 정리나 질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살고 있는 집만 엉망진창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 자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 정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이 엉망이고 불안할수록 집이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을 살뜰히 살피고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청소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처럼 말이죠. 침대 아래를 살펴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 있을 것입니다. 청소를 먼저 하고 침구 정리를 하고 책상 서류 정리 등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확히 뭘 정리하고 있는 걸까?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마음의 영역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 청소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불교 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합에는 당신과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오랜 불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경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 마음의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기 위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내가 발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바보같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내 남은 노후까지 바보처럼 고통받으며 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테지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주변과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자기계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랫단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더욱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입니다. 사실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받게 되고 누구나 신경 쓰게 됩니다. 지저분한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싫다고 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고통이란 것은 안고 있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 더 좋다 여겨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 주변의 불필요한 고통과 골칫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가다듬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주변을 살피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치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한 치료입니다. 지금 방에 있다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이 방을 더 좋게 만들려면 뭐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하면 고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진 잡동사니가 거슬릴 수도 있고 저걸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컴퓨터 모니터 뒤에 6개월 넘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창문에 쌓인 먼지를 좀 털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엉켜있는 케이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눈에 보일 겁니다.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방을 정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심리 상담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대답은 내 존재의 한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면 고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고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들이 여러분 인생의 50%는 차지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계산만 조금 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고 발에 밟히는 것들도 많이 치웠다고 합시다. 이제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더 멀리 뻗어져 나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방 청소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30분 동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 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볼 건데 뭘 해야 할까? 나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미친 듯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꾸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이불 속에서 폰을 켜고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 뜨자마자 쫓기듯이 10분 만에 출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보냈던 기상 후 10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볍게 투자한 기상 후 10분이 하루를 바꾸고 또 하루가 한 달을 바꿔주어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눈 뜨고 기상 후 10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에 왜 방 정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눈을 뜨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머리 상태가 가장 깨끗합니다. 밤 사이에 내가 어제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의 처음 10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머릿속에 들어가는 정보가 그날 두뇌 활동의 첫 단추가 됩니다. 내 하루의 주도권을 이때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그날 하루는 계속 끌려다니듯 살아가게 됩니다. 치매 없이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아침형으로 일찍 일어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주도성을 지켜낸다고 하지요. 나이 들수록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의 주도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가가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자고 난 침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기상을 하고 이불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시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기선제압하면 나머지 하루에서도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이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주도성을 갖고 무슨 일이든 한다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행복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침구를 정리하는 것이 나의 하루 루틴이 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 인생이라는 매일의 하루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뇌는 에너지를 씁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하루에 써야 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찾아오는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찾아올 때마다 물건이 난잡하게 섞여 있으면 그것을 찾느라 흐름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는 곧 나의 머리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끊임없이 머리에서 저장하고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환경은 뇌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청소는 청소 전과 청소 후가 확실히 나눠지는 일입니다.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청소만큼은 내가 하는 만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성공 경험이 쌓이면 노후에 다른 일을 하는데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게 해줍니다. 청소에서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이 도미노처럼 다음 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부담을 느끼면서 다른 날로 미룰 것입니다. 하지만 침구 청소를 하다가 방 청소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방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대청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기를 들고 집을 돌다 보면 기분이 새롭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건과 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리 하나만으로 성공하여 타임지 백인에 선발된 곤도 마리에는 말합니다. 늘어진 물건들은 내면의 질서를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생활 공간이 깔끔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무언가 불편하게 마련이다. 내 생활 공간이 무질서하다면 나의 내면 어딘가에 불안정함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질서한 공간은 자신을 더 게을러지게 하고 내가 가진 물건이나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할렘가의 법칙을 아시나요? 우범 지역에 가로등을 많이 세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의 치안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무질서하고 어두운 공간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흰 옷에 음식이 튀는 것과 검은 옷에 음식이 튀었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청소하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청소가 노후의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기상하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침구를 정리하면서 하루의 주도권을 갖는다. 둘째, 청소를 하여 불필요한 뇌의 과부하를 줄인다. 셋째,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우니 작은 청소로 부담을 줄이고 점점 더 큰 일까지 이어서 한다. 넷째, 청소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노후의 도전 정신을 높여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다섯 번째, 주변 환경은 나의 마음을 투영한다. 정리된 환경은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킨다.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침구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아니 웃겨서 정말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빨리 애 낳으라고 볼 때마다 사람을 들들 볶아대서 시험관까지 해서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애 안 봐주겠다고 뒤통수를 치는 거야? 이게 엄마한테 뒤통수라니? 내가 지금까지 애 안 봐준 적 있어? 애 봐주는 공은 없다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유서방이랑 둘이서 나를 식모 취급하니까 그러지. 요즘 세상에 식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우리가 엄마한테 언제 식모 취급을 했다고 그래? 다른 집 친정엄마들도 이 정도는 다 해줘. 남들도 다 하는 걸 엄마는 왜 그렇게 생색이야? 아이고, 다른 집 딸들은 돈이라도 주고 애 봐달라고 한다. 알긴 아니? 그리고 너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애를 왜 봐달라고 하는 거야? 옛말에 아들 낳으면 길거리에서 죽고 딸 낳으면 싱크대에서 죽는다 했어? 이제 보니 내가 딱 그 짝이야. 나는 이제 네가 울면서 돈 싸들고 찾아와도 절대 네 애 안 봐줄 거야. 그 유씨 집안 귀한 장손 너희 시엄마한테 실컷 봐달라 해라.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싫다고 정말. 애 떨어뜨릴까봐 불안해서 못 맡기겠단 말이야. 그리고 살림이랑 음식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애를 맡겨? 아니, 엄마가 나한테 맨날 새언니가 손자도 안 보여주는 싹퉁바가지라고 욕했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손자 실컷 보여주겠다는데 왜 안 봐준다는 거야? 왜?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미친년이지? 미친년이야.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신 김영자 어머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내 딸이 제일 이쁘고 내 딸이 제일 최고라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느 집 친정엄마들처럼 딸 손주를 봐주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과 딸 사이에 도대체 어떤 큰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우리 딸 자식 가진 부모님들과 며느리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김영자 어머님에게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5세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냐면 시아버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자기 딸들도 하기 싫다는 병수발을 제가 집으로 모셔와 2년 동안 했는데도 마지막 눈 감으시는 날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시누이들이 주는 서러움은 시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저를 많이 괴롭혔고 남편 앞에서는 되려 불쌍한 척을 했죠. 남편이 없을 때면 시집안 간 형님들은 저를 꽃뱀 불려시로 불렀습니다. 야, 꽃뱀 부려시, 밥은 다 했어? 근데 너 진짜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어디 여자가 겁도 없이 모르는 남자를 따라다닐 수가 있어? 참 대단해. 꽃뱀 불려시 저거는 참 낯짝도 두꺼워.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시댁에 눌러앉아 살 수가 있지? 나라면 부끄러워서 벌써 친정으로 도망가고도 남았어. 아이 언니도 정말 꽃뱀 불려시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지. 부끄러운 걸 아는 애가 애부터 덜컥 가졌겠어? 형님들 말대로 남편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5살이었던 딸이 제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해대길래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네가 나 좋다고 따라왔으면 참고 살아야지. 왜 누나들 욕을 하냐며 되려 저를 뭐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남편이 좋아서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23살 때 저희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남편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부부로 살고 있네요. 저희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덜컥 애부터 생겼고 배가 부른 채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전국을 떠돌며 공사장에서 공사일을 했었는데 애를 벤 채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을 하고 배가 부른 채 남편 옆에 서 있는 저를 본 아버님은 당장 나가라며 소리치셨고 남편과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요즘에야 속도 위반을 혼수라고 부를 정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대문 앞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쭈그려 앉아 있었지만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는 3,000원이 있었고 저희는 그 돈으로 버스를 타고 다시 충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배가 부른 저와 남편을 보고 별말 없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고개 숙여 밥만 먹었어요. 저는 밥을 다 먹고 엄마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우물쭈물하며 애꿎은 국자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다가오더니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뭘 그렇게 멀뚱히 보고 있어? 어서 받아. 너 꼴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돈 너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네가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가버렸잖니. 이제 가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고 오늘 온 김에 주는 거야.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잘 살아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돈으로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릴 20돈짜리 금목걸이 2개와 시누이들에게 줄 10돈짜리 금팔찌 3개를 사서 다시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물을 보시고도 아버님께선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님께선 저를 안쓰럽게 보셨는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한 고비는 넘겼다 안도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선 제가 자기 아들의 아이를 가졌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만삭의 배로 밭에 쭈그려 앉아 김을 맸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수가 터진 줄도 모르고 한참을 밭을 맸던 거예요. 그러다 눈앞이 핑 돌며 캄캄해졌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배부터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남산만 하던 배가 푹 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애가 잘못된 줄 알고 곁에 있던 남편을 붙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죠. 우리 아기 어디 있어? 내 아기 어디 있냐고! 얼른 데려와! 얼른! 그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가 애를 안고 들어오시는 걸 보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 며칠 동안은 아들만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국민학교 2학년, 딸이 7살이 될 때까지 그 모진 시집살이를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후 남편은 타이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서 시댁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한 번 정산받아 그 돈과 제가 공장에서 일해 모은 적금을 더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살 수 있었죠. 저는 항상 딸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네 고모들 인간 취급 안 한다. 그러니 너는 시누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집에는 절대 시집 안 보낼 거야. 그리고 합가해서 사는 것도 절대 안 돼. 알겠어? 고모들 못된 건 나도 알지? 고모들이 나랑 오빠도 얼마나 대놓고 차별했는데. 나도 고모들이라면 진절머리 나.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에 시누이들이라면 학을 뗐고 그래서 아들만 셋 있는 집 장남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게 한이 되었던 걸까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특히 시집오며 해온 혼수가 제 성에 차지 않아 더욱 밉게 봤죠. 그래서 제 딸은 시댁에서 사랑받도록 혼수도 제일 좋고 비싼 거로만 해줬어요. 결혼 후에도 딸이 먹고 싶다는 반찬에서부터 마트에서 장도 대신 봐주고 어디 갈 때마다 기사 노릇도 해줬습니다. 남편 몰래 매달 용돈도 챙겨줬고 사위가 회사가 어렵다 해서 큰돈도 몇 번 줬어요. 남편과 아들은 시집간 다 큰애한테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해주냐며 뭐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얘기했죠. 뭘 알고나 그런 소리래. 딸을 귀하게 키워야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대접받고 사는 거야. 그렇게 딸이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사돈이 차 한잔 하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 사이 나빠질까봐 며느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사돈도 아시다시피 제가 며느리가 셋이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이 어쩜 하나같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애도 안 가지고 그렇게 맘 편히 있을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무시받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소용없더라고요. 그날로 저는 딸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도 다 대줄 테니까 얼른 애부터 가지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딸은 생각보다 애가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시험관 시술 9번째 만에 애가 생겼고 작년 5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이제 사돈 눈치도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친구들에게 손주 자랑하고 손주 재롱 피우는 거 보면서 남은 여생 재미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소박한 바램은 딸이 손자를 낳고 나면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100일 되기 전에 애 보려면 100일의 주사 꼭 맞아야 해. 아이고, 네 새언니는 코로나 한창일 때 애 낳았는데도 네 아빠랑 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삼계탕집으로 불러다 애 보고 그랬다. 그런데 뭐 100일의 주사? 너는 무슨 그런 유난을 떨고 있니? 새언니는 시부모가 하는 말이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오빠는 결혼하고 뒤늦게 안 하던 효자 노릇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싫은 소리 못한 거지. 아무튼 엄마는 우리 한결이 봐줘야 하니까 100일의 주사 꼭 맞아야 해. 저는 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100일의 주사를 맞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애 본다고 밥도 못 먹었을 딸을 위해 점심을 차려주고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밥을 먹는 내내 궁시렁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시부모와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였는데도 사위가 장남이니 나중에 시부모님 연립주택이 자기께 될 거라며 딸은 제 발로 시부모님 앞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부모가 앞집에 뻔히 사는데도 애 보여주기 싫다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손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위에게 그렇게 단도리를 치더니 결국 딸과 사위는 시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100일이 지날 때까지 손자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애를 봐주러 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나 몰라요. 혹시라도 사돈과 마주칠까 조마조마해하며 허리디스크 수술한 몸으로 매번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집 딸들처럼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죽겠다는 건지. 제가 집에서 소일거리로 부업을 하는데 그 잠깐 몇 시간도 애 혼자 보기 힘들다며 돌도 안 된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정신이야? 아직 돌도 안 된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됐다. 내가 일 그만두고 봐줄게. 아무리 제 딸이지만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하루 종일 손자를 봐주니까 딸은 살판이 났는지 산후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핑계를 대며 조리원 동기, 문화센터에서 만난 엄마들과 차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옛날에 산후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저는 딸을 등에 업고 시댁에서 구박받아가며 온갖 일이란 일은 다 했는데 딸은 자기가 먹은 물컵 하나조차 설거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사위대로 밖에서 일하고 와 힘들다며 장모가 일을 하던 말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손자 봐주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는지 고생하신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일 요일에는 사위랑 둘이서 애를 보면 될 거를 딸은 꼭 쉬고 있는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딸이 자기 엄마를 식모 취급하니 사위도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먼지 날아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먼지가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요. 여기 보세요. 바닥에 머리카락 천지예요. 그리고 똥기저귀는 비닐에 써서 버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 집안에 똥 냄새가 진동을 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일일이 말 안 해도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제발. 오늘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앞으로는 잘 치워놓을게. 미안해, 유서방. 자네가 치우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딸도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백년 손님한테 감히 제가 별 수 있나요? 손자를 생각해 일단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딸과 사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는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애 가지겠다 했는데 엄마가 애 봐줄 테니까 낳고 가라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갔다 올 동안 한결이 집에 데리고 가서 봐줘. 어머님이 봐주신다 해도 절대 맡기면 안 돼. 알겠지? 딸은 코로나 시절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간 게 계속 한이었는지 결국 돌도 안 된 손자를 맡겨두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애 빨리 가지게 하려고 딸에게 공수표를 날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도 안 된 새끼를 두고 여행 가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딸이 진짜로 여행을 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딸이 떠난 후 손자는 엄마를 찾으며 분유와 이유식도 거부하였고 매일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있던 손자는 밥 먹기를 더욱 거부했어요. 안 먹으려는 거를 몇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밥 먹일 때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은 또 어찌나 못 자는지 안아도 보고 포대기에 업고 집안을 걸어다녀 보고 자는 것 같아 바닥에 내려놓으면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도 어쩔 수 없이 손자를 꽁꽁 싸매고 유모차에 태워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오면 그제서야 잠을 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여도 감기가 심해지는 거예요.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질 않아 한밤중에 남편과 손자를 데리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더니 손자가 중이염에 폐렴까지 걸렸다며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여행 내내 아무 연락이 없던 딸은 제가 카톡으로 손자가 아프다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였고 한국에 가자마자 병원으로 오겠다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돌아왔습니다. 병실에는 보호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을 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잠든 손자를 유모차에 태워 로비로 내려갔는데 사돈 내외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딸은 손자를 보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악을 써대며 저한테 뭐라 했습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가 중이염에 폐렴까지 걸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는 뭐라 한 거야? 애 얼굴은 또 왜 이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나 없다고 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대충 본 거야? 사돈, 며느리 말로는 저희가 봐준대 했는데도 사돈이 제가 못 믿었다고 한결이 데리고 가겠다고 기어이 고집을 부리셨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셨어요? 그럼 애를 데리고 갔으면 확실하게 봐주셨어야지. 이게 뭔가요? 한결이 우리 유씨 집안 장손이에요. 이 어린 게 독한 약 먹어가며 온 팔다리에 주사 멍들어가며 이게 이래서 될 일이에요. 어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제 노력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쏘아붙이기만 하는 딸과 사돈 내외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할미 자격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너는 애 엄마가 애를 두고 여행 가는 게 말이나 되니? 네가 뭐 잘했다고 엄마한테 쏘아대. 내가 먼지 한 톨이라도 날릴까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 돌리고 가습기 틀어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걸레로 온 집을 닦았다. 한결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이유식도 안 먹고 울면서 너만 찾았어. 그래도 몇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도 혼이 다 빠져서 밥도 못 먹었다고. 달랜다고 하도 업어서 어깨 죽지도 빠질 지경이야. 감기 걸려서 밖에 못 나간다 말해줘도 이 어린 게 뭘 알아듣겠어? 이 조그만 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봐 지도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유모차 태워 잠깐씩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고는 손자를 딸에게 주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며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코로나 시절에 손자를 낳아 손자가 5살이 된 지금까지 자기가 혼자 키웠어요. 친정도 멀고 가족 간의 왕래도 금지했던 때라 친정엄마 도움도 받지 못했죠. 며느리는 혼자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손자가 보고 싶었던 저는 저희 집으로 불러다 한 달 몸조리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더니 불편했는지 그 뒤로는 극구 거절하며 며느리가 아파서 3번 정도 부탁했을 때 말고는 혼자 힘으로 키웠어요. 그동안 내가 주위에다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못 배워왔다고 욕을 그렇게 해댔었는데 지금까지 혼자 애 본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팔자 좋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무슨 유세냐며 며느리한테 고생한다는 말 한 번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는데 때마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어디 안 가시면 점심때 석현이랑 셋이서 돈가스 먹고 키즈카페 가실래요? 내일? 그래, 나야 좋지. 내가 너희 집으로 태우러 갈게. 아니에요,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제 친구가 내일 어머님 집 근처로 간다고 해서 저희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집에서 봬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중에 며느리가 집에 갈 때 줄 반찬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시계를 보니 10시인 거예요. 며느리가 손자와 12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좀 더 일찍 와준 건가 하며 웃으며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딸이랑 손자를 안고 있는 사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엄마는 어제 그러고 가서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잘못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려고 했더니 어우 짜증나 정말. 자기 그러고 있지만 말고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장모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핸드폰 꺼두셨나 봐. 아, 진짜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여행 선물 주기로 했단 말이야. 한결이 데리고 못 간다고. 자기가 오늘만 한결이 봐줄래? 무슨 소리야? 나는 애 못 봐. 내가 언제 애 본 적 있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싫어. 안 돼. 아, 미치겠네. 현관문 앞에서 숨죽여 듣던 저는 안방 화장실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전화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음에 보자고 했죠. 그러고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애 맡길 생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그 뒤로도 딸과 사위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닌 날 찾아오면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에는 친손주건 외손주건 손주는 다 안 봐주겠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식들 살아가는데 힘든 것 좀 덜어주려고 손주를 봐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 자식들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다 보니 부모님들께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애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자기 자식이 됩니다. 남이 키우면 남의 자식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께선 자식 키우며 죽을 듯이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 목숨 걸고 키워내셨던 거죠. 이 힘든 경험을 해봐야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생을 위하여 지혜로운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싫다고 정말. 애 떨어뜨릴까봐 불안해서 못 맡기겠단 말이야. 그리고 살림이랑 음식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애를 맡겨?